안녕하세요. 닥터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 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이제 5월도 끝나고 6월달이 돼서 이제 한참 뭐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됐죠. 겨울에는 이제 춥다고 못하고 봄에는 또 환절기라서 못하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운동을 많이 하는 이제 풍조인데, 더구나 이제 젊은 남성이나 여성들은 이제 여름에 노출이 심하니까 그때 좀 몸매를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또 운동을 많이 하나 봐요. 이제 역시 당뇨는 뭐 그런 것보다는 혈당을 조절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이제 권하는데, 운동이 이제 마냥 좋은 게 아니라 혈당하고 관련된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운동 후에 저혈당이 온다든가 또는 운동 후에 거꾸로 고혈당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제 정상인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들어두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당뇨인들에 있어서 운동 후에 오는 저혈당, 고혈당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운동 시에 지켜야 될 당뇨인의 어떤 기본적인 수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운동 직후에 바로 보이는 고혈당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나서 한참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운동 후에 바로 고혈당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한 1년 전인가 제가 녹화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할 수 없었고, 그때 이제 카메라를 대고, 제가 그때는 기술이 미숙해가지고 카메라를 대고 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잘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공복에 저혈당 오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 다음날 공복 저혈당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운동 후 다음날 공복이 오는 고혈당, 운동 실컷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히려 운동 안 했을 때보다 더 혈당이 높아지는 이런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운동 직후에 오는 고혈당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제 45세 이형 당뇨인 남자예요. 열심히 1시간 동안 뛰었어요. 근데 이제 운동 전에 혈당 한 160mg/dl였는데, 이제 운동 끝나고 기분 좋아서 혹시나 이제 또 행여 좋은 혈당이 있지 않는가 해서 찍었더니, 운동 끝낸 다음에 10분 지나서 혈당을 쬐니 이제 180mg이에요. 그래서 우약고 왜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전에 비해서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는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좀 덜 한 건지, 그럼 얼마나 더 운동을 해야지 혈당이 더 떨어지는 건지, 내지는 이거 운동을 하면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이제 당뇨인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현상은 당뇨인뿐만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뭐 증상이랄 건 없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 1년 전에 동영상 찍어서 한 건데, 그때는 좀 이렇게 옆에 파워포인트를 PIP로 할 수 있는 시설, 그런 장비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오늘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운동 당시의 혈당 역학인데, 운동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이제 거기서부터 모든 이제 현상이 시작을 되는데, 키워드가 이제 교감신경인데 한번 꼭 알아두십시오. 자, 간에서는 이제 포도당을 만들죠. 그런데 그 간에서 포도당을 못 만들게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인슐린은 간에서의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인슐린이 나온다라는 거는 바깥에서 밥을 먹었다는 건데, 바깥에서 지천으로 널린 탄수화물이 있는데 뭐 때문에 간에다가 포도당을 만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때 음식을 먹어서 인슐린이 올라가게 되면 간에는 너 포도당을 만들지 마라는 신호가 가기 때문에 간에서는 포도당을 만들지 않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보통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한다는 거는 맥박이 힘차게 뛰고 근육도 수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거거든요. 그럼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건 뭐냐면은, 첫째는 간에서 혈당을 많이 만들게 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간세포는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당을 많이 만들어요.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운동할 때도 있지만은 핏대 세울 때, 막 화가 날 때도 교감신경이 항진되잖아요. 그럴 때 혈당 찍어보면 당뇨가 아닌 사람도 막 180mg/dl까지 당이 올라가는 건데,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그래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첫째, 간에 직접적으로 액션을 해서 간에서 당을 많이 만들게 해줘요. 두 번째는 간접적인 반응으로 또 당을 많이 만들게 해주는데,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잖아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은 교감신경이 췌장에 가서 어떤 지령을 내리냐면은, 너 인슐린 만들지 마라고 지령을 내려요. 그렇게 되면은 운동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그 항진된 교감신경은 인슐린을 또 억누르고, 따라서 인슐린은
이렇게 간에 작용하는 것이 인슐린의 작용인데 간에서 작용 못하니까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지 못한 족쇄가 풀려서 이렇게 포도당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운동할 때는 교감신경 향진돼서 간에 작용해서 당을 올리고 췌장에 작용해서 인슐린 액션을 못하게 해서 인슐린이 간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억제 능력을 자물쇠를 풀어줘서 이렇게 포도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할 땐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피 속으로 주게 되면은 또 그 포도당을 근육이 굉장히 많이 잡아채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혈당 역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운동 중의 혈당은 간이 만드는 포도당 빼기 근육이 쓰는 포도당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혈당, 이 피 속에 있는 혈당이라는 건 그냥 단지 지나가는 거죠.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혈관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 가는 건데, 일종의 말하자면 도로의 운송 통로인데, 간에서 나온 포도당이 근육으로 가는 이제 경로에 있는 걸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중에는 간이 굉장히 포도당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혈당이 일반적으로 좀 높아요. 보통 운동 전보다는. 그래서 한번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운동 당시에 혈당하고 인슐린 관계를 한번 보시면은 운동이 시작될 때 이제 혈당이 이렇게 있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 혈당이 이렇게 높은 사람도 있고 약간 중간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로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게 되면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간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운동 중에 혈당이 떨어져요. 그래서 운동하면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교감신경 때문에 인슐린은 떨어지게 돼 있고 또 교감신경 때문에 간을 자극해서 이 두 가지 조카 때문에 혈당이 쫙 올라가죠. 쫙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평형을 찾는 거예요. 운동이 끝날수록 근육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근육이 계속 혈당을 잡아채 가니까 혈당이 그냥 간이 만든 혈당이 마냥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혈당은 간에 있는 만드는 혈당과 근육이 잡아채는 혈당의 빼기 값이기 때문에 점점 떨어져요. 이제 운동이 끝날수록 그냥 운동을 격하게 하니까 간도 지 능력이 다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되면은 대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근육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당을 만들기도 하지만 하여튼 뭐 그건 좀 복잡한 얘기고 그래서 운동이 딱 끝났어요. 운동이 딱 끝나면 교감신경이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이 딱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근육은 격렬하게 움직이는 거 멈춰요. 근육은 움직일 때하고 안 움직일 때 무려 혈류 차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딱 운동을 멈춰버리면은 근육에서 일단 혈당을 더 쓰지 않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픽 하고 나오기 때문에 혈당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런데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네. 한 10분에서 15분 또 사람에 따라 30분 정도 지나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거든요. 이제 인슐린도 올라가는데 왜 이게 당도 올라가느냐? 이거는 왜냐면 근육 소비는 떨어졌는데 당의 근육 소비는 떨어졌는데 당을 간에서 생산하는 거는 여전히 레그 타임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이 딱 끝났다고 교감신경이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딱 차단됐다고. 그 다음에 인슐린이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해가지고 간이 바로 인슐린이 올라오고 교감신경이 끝났네. 그럼 난 이제부터 혈당 생산을 바로 딱 끝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질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레그 타임인데 간에서 포도당 생성은 어느 정도 더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인슐린이 피크 타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서 내가 만들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간에서 이제 생산을 중지하기 때문에 다시 당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도 대부분 나타납니다. 자세히 검사를 하게 되면 물론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당뇨 환자는 거의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간 생산이 인슐린이 확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간에서 포도당 생산이 억제가 안 돼요. 그게 뭐죠?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이 있는 사람도 인슐린 저항성, 당뇨인도 인슐린 저항성이잖아요. 이렇게 인슐린에 대해서 간이 말을 안 들어주게 되면은 운동이 끝난 다음에 인슐린이 확 나와서 간한테 너 이제 그만 생산해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인슐린의 용량이 굉장히 많지 않을 때는 나 몰라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감수성이 낮을수록 그렇게 인슐린 감수성이 낮다는 건 뭐죠?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수록 그런 사람이 누구죠? 뱃살 나온 사람, 지방간 있는 사람, 또 인슐린 저항성의 끝판왕인 당뇨병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 후에 바로 인슐린이 튀어나와서 해준다 하더라도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중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슐린이 피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당이 안 떨어져요. 또 이걸 응용할 수가 있겠죠? 당뇨는 인슐린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끝났다고 교감신경이
항진된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췌장에서 인슐린이 바로 틱 하고 튀어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잖아요, 당뇨인은.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감수성이 없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간에서 말도 안 들어줘. 이 간을 압도할 만큼 많은 인슐린이 팍 하고 날카롭게 나와줘야 되는데 당뇨에는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비만인도 뱃살이 나온 사람은 췌장이 약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산이 돼서 어떻게 되죠? 운동 당시에는, 운동 후에 혈당이 이렇게 피크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겁내서 운동을 안 할 건 없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어떤 생리적인 증상, 피지올로지인데 일반인도 올 수 있고 당뇨인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운동 후 직후에 혈당이 오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당뇨인한테는 시간, 운동 시간과 뭐 이거에 따라서 운동 후에 혈당이 오르는 경우가 꽤 많지만, 보시다시피 다시 또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당을 찍어봤는데 확 식후 좀 이렇게 이런 거 되게 관심 있고 디테일한 분들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걸 꼭 해요. 그래서 식전에 찍고 식후에도 찍어봤을 때 보통 기본적으로 하고 내가 식전에 한 150 됐으니까 운동 전에 150 됐으니까 운동에 한 120 됐을 거예요. 아 좋다고 찍었는데 170이 넘으면 놀라 자빠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고 바로 이런 기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놀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혈당이 올라간 이유는 정리하자면 교감신경 영향이 감소하고 반면에 인슐린은 올라가기 때문에 혈당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근육은 운동을 중지해서 혈당 흡수를 감소시키거든요. 그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육이 운동을 중지해서 혈당 흡수가 안 되면은 간도 이제 생산을 중지해야 되는데 간은 이제 타임렉이 들어가는 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아직 혈당을 계속 생산하죠. 간의 인슐린 감성에 따라 시간이 달라요. 그 오는 시간이. 그다음에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없는 일반인이나 조절이 잘 되는 당뇨인 같은 경우는 간이 인슐린의 영향을 빨리 받아서 당 생산을 빨리 중지하기 때문에 운동에 오는 피크도 낮고 그 시간도 이제 별로 길지 않지만 지방간이라든가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처럼 인슐린의 저항성이 있고 또 인슐린도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운동이 끝난 다음에 한참 동안 어느 정도 혈당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개념치 마시고 운동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무리하지 않게만.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운동 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예요. 바로 직후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죠. 좀 전에 말씀드린 운동 직후에죠. 근데 이제 더 이제 많이 겪는 거는 뭐 보통 운동 직후에 찍어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운동 후 다음날에 저혈당이 오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가끔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한 사람은 다음날에 저혈당이 와가지고 운동 후에 이렇게 푹직하고 다음날 일어나는데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뭔가 식은땀이 나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저혈당이 온 거예요. 일반인한테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면 이제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죠. 케이스예요. 운동을 하고 잤는데 운동은 좀 격하겠죠. 다음날 아침에 저혈당이 와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제 55세 당뇨인이죠. 뭐 특히 이런 경우에는 설포유리아, 아마릴, 아로밀, 다오닐, 다이아마이크론 등 이런 항상 인슐린을 쥐어 짜는 약을 먹고 있을 때 특히 그런 일이 잘 생겨요. 그래서 뭐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이 격한 운동을 할 때는 그 약을 하나 빼놓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혈당이 오면 치명적이지만 까짓거 고혈당에 뭐 하루 정도 지나면 괜찮으니까 다시 약 먹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자, 토요일이에요. 토요일과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병원에는 아차산이라고 그래요. 아차산에서 저기 용마산 쪽으로 해가지고 저 트레일을 해가지고 망우리까지 해가지고 한 6시간 동안 산행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산행 후에는 그냥 내려옵니까? 내려와가지고 이제 식사도 좀 같이 뭐 이렇게 산 밑에 있는 무슨 빈대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막걸리 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식사도 잘하고 내려왔겠죠? 그래가지고 운동도 잘했다 해서 목욕하고 이제 TV도 보고 뭐 이제 그런 다음에 푹 잤어요. 자는 도중에 갑자기 새벽 5시에 막 악몽을 꾸고 그다음에 막 기분이 나쁘고 막 너무 이상해서 막 가슴도 벌렁벌렁 뛰고 일어나 보니까 그냥 온몸이 땀에 흥건히 젖어 있어요. 그리고 막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이거 이상하다 해서 당을 찍어봤더니 혈당을 재니까 72mg/dl예요. 이게 이제 저혈당 물론 70이지만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는 72도 저혈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찌 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뇨인들은 이런 경우를 더 많이 알아요. 그럼 이제 한번 우리가 왜 이런 게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바로 전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술 마시면 왜 저혈당이 오는가?
술 마시면 고혈당이 아니고 저혈당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이거 처음 보신 분은 전 동영상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자, 밤에는 우리가 혈당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냐면 먹질 않으니까 혈당을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만들어준다는 게 간이에요. 간에서 이미 지가 보관하고 있던 낮 동안 밥을 먹어서 그 밥에 있는 포도당을 합성을 해가지고 글리코겐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글라이코젠이라는 걸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던 거를 밤사이에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 하나 갖고는 잘 안 되니까 포도당을 자기가 또 간에서 만드네요. 밤사이에.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이 안 좋은 분들, 만성 간염이나 간 경화 있는 분들은 잘못하면 밤에 저혈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약 쓰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운동한 다음에 많이 먹어야 돼요. 그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그래서 보면은 포도당 신생이라 해서 자기가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거든요. 포도당 이전 물질을 가지고. 근데 이제 포도당 이전 물질은 뭐냐면은 락테이트, 젖산, 그다음에 알라닌, 그다음에 글리세롤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얘가 이제 당을 만들어서 130mg per minute의 그런 생산율로 혈당을 뿌리거든요. 그러면 뇌가 한 80mg 먹고 그다음에 한 50mg 정도는 신장, 그다음에 적혈구, 근육이 먹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먹고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재순환을 시켜요. 굉장히 하일리 에코시스템이 우리 몸은. 그래서 뭘 재순환 시키냐면 얘네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 찌꺼기, 그다음에 뭐 젖산, 그다음에 알라닌, 그다음에 뭐 여기선 글리세롤 같은 걸 쭉 간으로 보내주면은 간이 얘를 원료로 당을 만들어서 다시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밤 사이에 근육이나 신장이나 적혈구가 생산된 것 이상의 당을 많이 쓴다면 이게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뭐 신장이 운동했다고 더 많이 뭐 당을 더 많이 쓸 건 아니고 적혈구가 뭐 운동했다고 밤사이에 더 많이 쓸 건 아니거든요. 물론 쓰긴 하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근육이에요. 근육은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변화가 많아요. 한번 좀 보죠.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서 인슐린 감성이 굉장히 증가해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죠. 워낙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근육에서 당을 많이 뽑아내요. 왜냐하면 운동을 격하게 할수록 지가 갖고 있는 근육 내 글라이코젠이 있거든요. 근육 내 글라이코젠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 고갈이 되니까 이걸 다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뭘로 만들어요? 당연히 혈당에서 포도당을 많이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은 상관없지만 좀 격렬한 운동을 했다 하면은 이 격렬한 운동 후에 일단 근육이 자기에게 충당되어 있는 글라이코젠을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당을 많이 끌어들여요. 이게 이제 근육은 욕심쟁이입니다. 당에 있어서는 실제로 뭐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식후 혈당의 70%를 근육이 땡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조절을 잘하고 싶으면 근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뜻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더욱더 당을 많이 끌어들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인슐린 민감도가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좀 여담이지만 소나 이런 거 잡을 때 도살하기 전에 뭐 며칠 동안을 풀도 안 먹이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살하기 며칠 전에 풀을 먹여주면은 근육이 빵빵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근육 내에 글라이코젠이 이제 다 고갈됐다가 이제 다시 공유가 탄수화물이 들어오면은 근육부터 자기가 쭉쭉 잡아당겨가지고 근육 내 글라이코젠 함량이 많아지거든요. 이제 근육 내 글라이코젠 함량이 많아지면은 고기가 맛있대요. 뭐 그건 제가 뭐 축산과가 아니라 잘 들은 말이지만 들은 말이 아니라 이 생리학책에서 여담으로 본 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인슐린 감성이 증가해서 이 혈당을 쭉쭉 뽑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당은 올라가서 이걸로 글라이코젠을 만들지만 혈당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 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게 무슨 바로 나타나 주면은 고마울 텐데, 왜냐면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혈당이 떨어지냐고 뭘 알아서 먹겠지만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고 심지어 12시간 또는 하루도 갈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인슐린 감성이 증가하는데, 운동을 하면 인슐린 감성이 증가해서 혈당을 많이 끌어들이고, 이런 일이 바로 생기지 않고 10시간에서 12시간에 거쳐서 천천히 진행돼요.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 한 번 제대로 해서 운동을 하면 이걸 one boot of vigorous exercise라고 제 책에 나오는데,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한 차례 1시간 정도만 해줘도 이러한 근육에서 당을 끌어들이는 능력과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작용이 48시간 지속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매일 하는 것도 괜찮지만 매일 할 수 없다면은 적어도 이틀에 한 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운동이 이런 기억력이 있어서 그래요. 근육이 48시간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긴 좋은 건데 이런 식으로 격렬한 운동을 한 당뇨인 특히나 뭐 설펀유리아 그러니까 이런 당뇨약을 먹고 있는 환자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혈당이 화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자세히 탐문해 보니까 등산한 날 저녁에 친구들하고 막걸리 소주를 마셨다네. 근데 처음엔 안주도 먹다가 이러면 내가 살도 찌고 혈당도 올라갈 것 같아 가지고 또 배부른 것도 이제 본능적으로 싫어지니까 안주는 안 먹고 술만 들이켰대요. 그래서 더 저혈당이 심하게 온 거예요. 이거는 바로 제가 저 전 동영상 술을 마시면 저혈당이 오나요에 편에 있으니까 한번 좀 더 궁금하시면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 후 저혈당이 오는 기전은 바로 운동을 격하게 한 상태에서 근육에서 그 운동 후에 혈당을 계속 잡아당기느라고 그것도 굉장히 강렬한 농도로 강렬한 그런 정도로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이상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자다가 저혈당이 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전형적인 자다가 저혈당인 케이스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운동 후에 저혈당이 오는 게 아니라 운동 후 고혈당이 와요. 뭐 이거는 이제 뭐 증상이나 이런 게 악몽과 같은 그런 트라우마는 없지만 이것도 트라우마예요. 운동한 다음에 혈당 떨어지라고 자기가 운동한 다음에 혈당 좋아지라고 한 건데 다음날 찍어보니까 혈당이 높아졌어요. 48세 E형 당뇨인이고요. 이제 공복 혈당이 높아서 내가 그럼 자기 전에 말이야 열심히 운동하면은 공복 혈당이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자기 전에 운동 1시간 만에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이제 자기 전에 딱 봤더니 혈당이 140이었어요. 아, 이제 내가 다음날 일어나면은 혈당이 드디어 110이나 100이 되겠구나 하고 좋아서 좋은 꿈 꾸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150mg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를 당황했다고 합니까? 황당했다고 합니까? 당황과 황당의 차이는 저희가 대학생 때 많이 있었는데, 좀 알려드릴까요? 아주 옛날 개그인데, 근데 뭐 그냥 나중에 합시다.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얘기했어. 나중에 자, 그래서 왜 식후 운동을 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고혈당이 왔는가? 아까 저혈당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한번 이것도 근데 재밌는 케이스예요. 그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밤에는 간에서 글라이코젠을 분해하거나 포도당을 만들어서 뇌하고 근육에 뿌려줘요. 그리고 여기서 원료를 받아가지고 포도당을 또 만들고 또 뿌려줘요. 그런데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한 사람은요, 어떤 또 생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뭘 내놓죠? 젖산과 다음에 알라닌과 또 배도 분해가 되면서 운동을 많이 해서 여기서 글리세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이 역설적으로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그 운동의 산물들이 역설적으로 더 많이 나와서 간에 인플럭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 결과 간에서 더 당을 많이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별로 흔해요. 이것도 흔해요.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지는 뇌가 당을 적게 써가지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게 뭐죠? 악몽을 꿨을 때 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적게 쓰거나 아니면 많이 만들면은 공복 혈당이 올라가는데 운동한 후에 공복 혈당이 올라갔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육 굉장히 이제 발달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이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젖산하고 알라닌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새벽 2, 3시에 저혈당이 왔을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왜냐하면 균형을 좀 잡기 위해서 항상 이런 것만 아니고 새벽 2, 3시에 아까 말씀드린 운동 후 저혈당의 기전대로 2, 3시에 저혈당이 왔는데 카운터 레귤러토리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당을 올려주는 호르몬 이제 코티졸이라든가 이제 글루카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는 성장 호르몬 같은 게 있는데 걔네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밤사이에. 그래서 오히려 더 혈당이 역설적으로 과보상해 주느라고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몸이 젖었나 안 젖었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당을 찍으면 되는데 뭐 굳이 장 찍을 필요는 없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되게 나쁜지 그다음에 막 흥건히 땀이 젖어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죠. 대부분 짐작은 가죠. 그래서 밤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더 많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동 후 다음날 고혈당 이유는요. 운동을 격하게 한다면은 운동 후 근육과 적혈과 신장에서 대사산물인 락테이트, 알라닌 등이 혈중 훨씬 많이 나와서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포도당 신생의 과정을 더 증가시킨 거예요. 원료를 많이 대줬기 때문에. 지방세포도 마찬가지로 지방이 많이 분해가 돼가지고 그 안에 지방세포 트리에실글리세롤이란 TG, 흔히 우리가 중성지방으로 잘못 부리는 그런 것들이 분해가 돼서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 꼬다리가 글리세롤인데 얘는 당을 만드는 원료가 되고요. 걔네가 같이 패키지로 제공되는 지방산은 그 포도당 신생의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 뱃살이라는 거는 굉장히 당을 만들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뱃살이 많이 나와 있으면 당연히 혈당이 높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공복 혈당이 높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혈당이 높아진 거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운동 후 바로 직후에 포도당이 높아지는 거, 그거는 교감신경과 인슐린과 간의 어떤 상호작용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운동 후 다음날에 저혈당이 오는 거는 그 밤 사이에 당신이 자는 사이에 근육이 자기의 고갈된 글라이코젠을 갖다가 다시 보충해 주기 위해서 혈중에 글루코스, 당을 많이 끌어들여서 생기는 거고요. 세 번째, 운동 후에 오히려 공복에 혈당이 올라간 이유는 가장 대중적인 이유는 운동 후에 굉장히 많이 생성된 당신생의 원료들, 알라닌, 락테이트, 글리세롤 등이 많이 간에 공급돼서 그렇고 마이너하게는 이미 저혈당이 왔는데 새벽에 온 다음에 그 새벽에 온 저혈당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항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오히려 내가 깨 있을 때는 당신이 깨 있을 때는 당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정리가 됐죠. 그래서 하여튼 당뇨인이 또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이 운동을 했을 때 부딪힐 수 있는 문제 세 가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당뇨인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메이오 클리닉 지침을 좀 참고했어요. 다른 데도 뭐 많지만 메이오 클리닉 지침 나름대로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뇨인이 운동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요. 운동 전, 그다음에 운동 중, 운동 후. 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세 가지 수칙이 있어요. 당에 대해서 그런 거죠. 저혈당을 회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운동 전에 해야 할 일은 본인이 운동하기 15분 전에 혈당을 측정하세요. 근데 이게 뭐 항상 늘 그런 건 아니고 늘 잘 됐던 사람은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이제 당뇨 초짜거나 아니면 당이 많이 이제 요동이 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롱런,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북한산을 갔다가 저쪽에 있는 고양시 쪽에 있는 데로 접근해서 20몇 코스로 접근해가지고 팔봉능선을 다 넘어가지고 저쪽 우이동 도선사로 내려온 다음에 다시 평지 걸어서 도봉산으로 갈 거야. 난 한 12시간 코스가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려도 그런 당뇨인이 있으면 인슐린 용량 적게 맞으시고 맞는다면 그 다음에 아마릴 같은 술폰 유리아는 그날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오히려 15분 전에 혈당을 측정해가지고 100mg/dl 미만이면 운동 지금 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15에서 30g의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서 얘기 안 하겠지만 저는 당뇨인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운동하기 전에 집에서 나갈 때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먹어라 그래요. 그게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일종의 그 장기 배터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과를 껍질째 먹는다라든가 뭐 이런 에너지바를 먹는다라든가 이런 거 미리 좀 올려놔야 돼요, 당을. 그래서 근데 그런 준비 없이 쫄래쫄래 갔다가 아이고 딱 15분 전에 당을 측정했는데 100mg 미만이다. 이런 운동하면 안 돼요. 나중에 운동하다 저혈당 오거든요. 이럴 때는 15에서 30g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 아니 뭐 15에서 30g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과일 주스라든가 과일이라든가 크래커를 이제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15분 있다가 측정해서 100mg/dl 넘으면 그때 출발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15분 전에 혈당 측정한 게 100에서 253, 오케이. 그때 운동하기 좋은 혈당이니까 운동하세요. 그러면 괜찮고. 근데 내가 찔렀더니 말이야. 250mg/dl 이상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경우, 뭐, 운동한다고 보통 모이잖아요. 근데 보통 친구들과 등산 간다 보면 그냥 등산 하기 전에도 뭐 먹고 가고, 등산 중에도 뭐 먹고, 등산 후에도 뭐 먹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등산하기 전에 이제 가게 되면 산하촌에 김밥들 많이 팔잖아요. 뭐 국수라든가 잔치국수. 먼저 먹고 그냥 가잖아요. 그럴 땐 250 넘을 수 있어요. 그때는 괜찮은데, 그냥 멀쩡하게 해서 딱 쟀는데 250 이상이면은 그건 운동하기 위험스러운 혈당입니다. 소변에서 케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소변 케톤 우리나라 환자들은 케톤 이렇게 재는 거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벌써 이미 나 이제 운동할 거야 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먹은 상태에서 250이라면은 뭐 운동해도 되지만 멀쩡한데 그냥 공복에 갔는데 250이거나 공복에 갔을 때 내지는 뭐 이런 건 없죠. 아주 지나치게 높은 일단 300이나 350 되면은요, 오히려 굉장히 해로울 수 있어요. 운동 중에 뭐가 오냐면,
케톤도 오지만 그거보다 뭐가 오냐면 탈수가 버려요. 그러니까 당이 높게 되면은 그 삼투압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땀 찔찔 흘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도 잘 안 먹게 되고 물을 바로 먹는다고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뭐 300 넘게 되면은 운동하는 도중에 탈진해버리고 탈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친구들한테 다 미안하다 동기들 그냥 난 저쪽 우이동 가가지고 기다리면서 밥 먹고 있을 테니까 니네 와라 하던가 같이 집에 가던가 하셔야 됩니다. 그때 운동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 뭐 등산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공원을 걷는다는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밥을 먹지 않았는데 또는 밥을 먹었는데도 300mg/dL 이상이면 그날은 운동 쉬고 식사를 적게 하거나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물을 좀 마신 다음에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운동 중에 혈당 측정을 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환자분들도 제 환자분들도 운동 중에 혈당 측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인슐린 맞는 사람 특히 그래야 되고요. 또 이제 설포유리아 먹는 환자분들도 그래야 되는 거죠. 운동 중에 항상 저혈당의 증상에 대해서 유념해야 돼요. 등산 등이나 긴 거리를 걷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양시에서 시작해가지고 8번 코스로 넘어서 도선사로 내려가지고 또 도봉산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긴 거리거든요. 그럴 때는 30분에 한번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권장이 돼요. 만약에 혈당계를 가져가 찍었는데 70mg/dL 이하거나 근데 혈당계를 안 가져갔는데 뭔지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프고 막 머리가 무겁고 정신이 혼미하고 땀이 질질 난다. 그럼 쉬어야 돼요. 그리고 70mg/dL 이하인 거 확인하거나 확인이 안 됐더라도 이런 전형적인 저혈당 증상이 나오면은 15g 정도의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과일 주스, 사탕, 정통 콜라. 정통 콜라는 뭐냐면 뭐 요새 뭐가 많이 나오죠? 제로 코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말고 무가당 말고 그냥 그 재밌는 게 말이에요. 식당 가면은 무가당 콜라를 안 팔아요. 거의 다 전통적인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를 팔거든요. 그래서 정통 콜라, 전통적인 콜라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지금 등산 별로 안 해요. 옛날에 등산에 미쳐 다닐 때는 제가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그런 환자를 볼까 해서 아스피린을 꼭 갖고 다녔어요. 아스피린을 꼭 갖고 다녔고 그다음에 니트로그리세린을 갖고 다녔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굉장히 당도가 높은 주스를 꼭 갖고 다녔어요. 이게 뭐냐면 산중에 가다가 심근경색 생긴 사람이 가끔 있어요. 다행히 저는 안 만났지만 그런 사람들 아스피린을 그때 주고 헬리콥터 타고 오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아니면 아스피린도 못 주고 그러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이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 게 흉통이다 심근경색은 아니거든요. 가끔은 오히려 아스피린을 주지 않아야 되는 또는 니트로그리세린을 주지 않아야 되는 뭐 우측 관상동맥 경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심근경색증하고 아주 유사한 증상이지만 심장내과 의사는 간별이 가는 간별이 잘 안 갈 때도 있죠. 그 대동맥 박리 같은 건 아스피린 주면 안 되죠. 하여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혹시나 있으면 주려고. 근데 뭐 만나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저혈당 오는 당뇨인도 많고 아니면 또 이 간의 레저바가 간의 그 어떤 보존 능력이 적은 사람들은 탈진해 버리면 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그 고농도 과일 주스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2번 정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외로 흔한 당뇨인들이 그렇구나 해서 벌써 제가 등산 그만둔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때도 이제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등산할 때 본인이 당뇨인이 아니더라도 아스피린 뭐 2번째 치고 아스피린 좀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당뇨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항상 남을 위해서라도 또 동료 등산인을 위해서라도 이 항상 고농도 그런 주스를 갖고 다니세요. 뭐 그거 고농도 주스 먹였다고 해가지고 저혈당 아닌데 고농도 주스 먹었다고 죽거나 나빠지진 않잖아요. 저혈당이면 더욱더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다니시고 15분 안에 혈당을 쟀을 때 70mg이 넘지 않잖아요. 또 다시 먹여요. 그리고 15분 있다 재요. 근데 보통 있잖아요. 이 정도 먹게 되면은 혈당이 50에서 70까지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70mg가 넘으면은 그 이상 되면은 무슨 등산이세요? 집에 가야지. 그래서 다 같이 집에 간다.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g 정도에서 20g 정도의 탄수화물이 어느 정도 양이냐? 저혈당 대처 응급식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이번에 2019년에 출간한 당뇨병 진료 지침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단순 당질을 먹어야 돼요. 단순 당질이라는 거는 심플 카보하이드레이트 같은 건데 그게 뭐냐면 빨리 흡수되는 당질을 말해요. 이게
복합당질은 좋죠. 그런데 저혈당때 복합당질 먹으면 어디 환자가 살겠습니까? 죽거나 힘들지. 빨리 항상 이렇게 맥락에 따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급지에 가거나 아니면 조난당하기 쉬운 어떤 모험을 할 때 우리가 건강에 좋은 식품 가져가면 안 되죠. 고열량에다가 하이팻에다가 고당질 식품을 가져가야지 에너지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는 꼭 갖고 다니세요. 설탕 한 숟가락이 15g이에요. 그다음에 꿀 한 숟가락이 15g이에요. 주스 또는 청량 없는 거 제일 좋아요. 그냥 여기다 전통 콜라, 딱 옛날 콜라 갖고 다니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구르트라든가 사탕 같은 거 갖고 다니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번 퀴즈 낼 텐데 과일 주스하고 초콜릿이 당류 함량이 같을 때 어느 게 더 저혈당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주스겠죠. 왜냐면 이제 마시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지방이 같이 있으면요. 지방은 당의 흡수를 저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식후 혈당을 빨리 올리고 싶지 않으면은 그 단백질과 지방질을 먼저 먹으라 할 때 지방질은요. 이 위장에서 이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흡수를 늦게 하거든요. 특히 또 당과는 상호작용해서 당 흡수를 좀 저하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혈당 상황에서는 여기는 단 초콜릿하고 단 주스가 있고 또는 단 사탕이 있으면은 지방이 없는 걸 먹이는 게 빨리 당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이 있고 캔디가 있을 땐 캔디를 먹여야 돼요. 하여튼 그거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남을 위해서도 이런 걸 좀 갖고 당뇨인도 물론 이걸 갖고 다니셔야 되지만 혹시는 정말 의식이 없고 혼자 다니는 당뇨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저혈당이면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산을 사랑하시는 이제 여러 등산인들도 항상 사탕과 이런 걸 갖고 다니셨다가 의식이 없는 사람, 뭐 그래서 의식이 없어서 삼킬 수 없는 사람한테 주다가 기도에 막히면 안 되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되게 저혈당이면 막 혼미해지거든요. 그리고 나 당뇨 환자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사탕이라든가 아니면 설탕 같은 거 확 집어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운동하시는 분들, 이렇게 야외 운동하시는 분들 좀 갖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운동 후에 혈당 측정이죠. 운동이 끝난 즉시 혈당을 측정하세요. 뭐 당뇨인이 그렇고 일반인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격한 운동을 했을수록 저혈당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후 4시간에서 5시간 동안은 수시로 혈당을 체크하세요. 운동이 격할수록 저혈당도 늦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2-3시간 해서 괜찮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안심하실 건 없어요. 내가 10시간 운동을 했으면 10시간 안에 당연히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 8시간 지나서 저혈당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되냐면 그날 혈당 떨어뜨린 게 아까워가지고 뭘 좀 먹고 혈당 올리고자 하면 되게 말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욕심이에요. 이미 몸은 좋아졌거든요. 근육도 튼튼해지고 심폐기능도 좋아졌으니까 당은 고혈당은 위험하지 않아요. 뭐 오래되지 않으면 저혈당을 한 방에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좀 운동한다고 했다가 저혈당하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당뇨인은요, 당뇨가 오래될수록 저혈당을 센싱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그냥 초짜 당뇨 환자는 70mg인데 80mg만 돼도 자기가 막 저혈당 증상이 오지만 아주 오래된 당뇨 환자는 뇌가 인식 구조가 좀 변하기 때문에 70이 돼도 60이 돼도 50이 돼도 저혈당 증상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일수록 당뇨가 오래되실수록 이런 분들은 끝난 다음에 운동 끝난 다음에 뭐 좀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이 끝나면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 드세요. 그게 뭐죠? 에너지바 또는 뭐 그레일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서 많이 우리나라도 많죠. 이렇게 에너지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씹어 먹는 거 있잖아요. 곡류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만든 거. 이제 그게 굉장한 칼로리고 또 당이 많거든요. 그거를 제가 권할 때는 운동 전에 운동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등산 갔다 할 때 1시간 정도 거리가 걸린다 그러면 집을 나서면서 드시고 가세요.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난 후에도 그거를 드시면서 오세요. 그게 저혈당이 예방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저혈당을 경험하면은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먹어야죠. 그때도 에너지바 먹으면 안 되겠죠. 저혈당이 왔네. 그렇게 되면 뭘죠? 주스나 사탕이나 설탕이나 꿀 같은 걸 드시면은 저혈당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운동 직후는 고혈당, 그 다음에 운동 후 다음 날 오는 저혈당, 그 다음에 운동 후 다음 날 오는 고혈당, 그 다음에 당뇨인이 운동 중에 저혈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 전에 해야 할 수칙, 운동 중에 해야 될 수칙, 운동 후에 해야 될 수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 중에 그림 중 일부는 대한당뇨병학회 2019년 당뇨 지침에서 가져왔고요. 당뇨인이 지켜야 할 그 수칙은 메이오 클리닉의 저혈당에 대한 대처 중에서 제가 일부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번역을 했습니다. 하여튼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등산하기 좋은 날 그 운동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다가 불의의 저혈당 사고를 안 당하시도록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또 영화 선전 한번 해드릴게요. 오발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대는 모를 거예요. 지금 20, 30대는 모를 거고 저희 세대도 아마 대학교 때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잘 모를 겁니다. 오발탄을 하고 네이버를 뒤지니까 곱창집 오발탄이 나와요. 그거 아니고요. 그다음 그 영화 중에서는 광주항쟁을 다룬 영화 중에 오발탄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원조는 1961년에 유 감독님이 만든 이 오발탄이라는 영화예요. 이 너무나 보면서도 가슴이 애인데 이거 결코 유쾌한 영화가 아니거든요. 이 보고 나서 굉장히 가슴이 저밀고 암울한 영화입니다. 당시 자유당 정권 시절, 그러니까 전쟁이 53년에 끝났고 7, 8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가라앉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부패하고 국가를 어떤 이끌어갈 비전도 없고 사분오열돼 있고 이런 서민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직업 없이 전전하던 그런 아주 힘든 시대를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리얼리즘의 전형인데 우리가 학생 때 이제 저희 학생 때 한참 리얼리즘 유행이었는데 리얼리즘이라는 거는 전형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전체 세상을 다 낱낱이 얘기 안 해도 그 전체 세상이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또는 하나의 현상에 다 녹아 있다 해서 그걸 전형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형을 잘 그리려면은 그때 시대상이 다 녹아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적과 흑을 지었던 스탕달은 왕정파거든요. 왕당파를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소설가적 책무와 예술가적 책무에 충실하느라고 굉장히 적과 흑을 지을 때 리얼리스틱하게 지어서 이 소설은 굉장히 그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는 그걸 거기에 대한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도 김준기 씨가 연기하는 어떤 그 전형이 있어요. 이 전형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에 암울하고 희망 없고 부조리하고 못 살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을 통해서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규 씨가 계리사로 근무하는 장남인데 어머니는 전쟁통에 미쳐가지고 가자 하고 맨날 이런 헛소리만 하고 또 군인이었던 동생은 최무령이 나오죠. 동생은 이 부상을 입고 제대해서 상위용사인데 은행 강도를 해버려가지고 갇히게 되고 믿었던 동생 참한 동생은 가난에 너무 힘들고 희망 없는 삶에 지쳐가지고 양공주래요. 당시 이제 미군을 상대로 영업하는 여성들인데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이 김준규가 거의 좌절을 해요. 좌절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신이 보낸 오발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이 보낸 오발탄이라는 거는 갈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목표가 있는 탄환이 아니라 나는 왜 신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을까? 이 장남으로서의 책무가 너무너무 심하거든요.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출산하다 죽고 그러니까 너무나 정신이 없고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 없이 끝나요. 여기서 뭘 보냐면은 그리스 비극이에요. 그리스 비극은 현실을 리얼리스틱하게 그리고 그런 비극적 현실을 감내하는 그 영웅적, 그 감내 자체가 바로 영웅적인 행동이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현대판 그리스 비극 같은데 굉장히 감동 있고 묵직하게 다가오는 영화입니다. 요거 저는 이거를 옛날에 한 그 몇 년 전인가 영화진흥공사에다 주문을 해가지고 DVD를 받았는데 이젠 그럴 것도 없이 지금은 블루레이로 다시 한번 나왔대네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네이버 영화에서 1,000원에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원본이 없어져 버렸어요. 당시에는 이게 5.16 군사정권에 의해서 상영이 금지됐어요. 왜냐하면 사회를 너무나 암울하게 우려가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가자 하는 게 어디를 가자는 거냐 이북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상위용사 지금 이제 부상 장병들을 너무나 못 살게 그랬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금지시켰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장됐다가 1990년에 아마 다시 부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영화입니다. 한번 꼭 보시고 왜 제가 이 영화를 말하냐면 1960년대 암울한 시대상을 보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잿더미 속에서 그 암울하고 영국 기자가 그랬다는 거니 미국 기자인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길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저주에 가까운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 냉정하게 본 거죠. 근데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거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젊은 세대는 우리가 볼 때 지금 위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한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있을까? 산업 동력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힘든데 노령화가 되고 이제 그랬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뭐 그러려고 이 영화를 본 건 아닌데 야 저렇게 힘든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또 이 책도 그런 책이죠. 이 책 보기에는 저번에 설명드린 거죠. 팩트풀리스에 세상은 변하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항상 비관주의적 관점이 세상이 변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 1970년대에는 지금의 아프리카 어느 나라만큼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스웨덴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겠냐는 거죠.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1960년대 우리나라 사회상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영화가 암울한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주는 어떻게든지 살 수 있다. 어떤 삶이라도 우리는 감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영화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시간 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샌프란시스코 영화제 납품한 거 그나마 그 파본을 막 이어가지고 겨우겨우 다시 복원한 거라서 영상은 그냥 맨날 끊기고 막 흑백 비가 오고 막 그런데 한번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